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삶의 뒤안길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말동무가 되어드릴게요. 오늘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혹은 긴 세월의 무게를 견디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틈새마다 보석처럼 박혀있던 애틋한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던 춥고 어두웠던 시절에 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금은 잊힌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무릎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부족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는데 하늘은 벌써 해가 저문 듯 어둑어둑하네요. 무릎이며 허리며 삭신이 쑤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걸 보니 오늘 비는 꽤 길게 이어질 모양입니다. 저는 조금 전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달달한 커피 향이 좁은 거실을 채우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안이 싫어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나지막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쇼팽의 녹턴이라고 하던가요?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슬프도록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것밖에는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피아노 소리를 듣는 순간 칠순을 바라보는 제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마치 45년 전 그 차가웠던 반지하 방의 냉기가 다시금 제 손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 잔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데도 제 마음은 이미 1980년 서울의 어느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고 지독하게 추웠지만 그만큼 지독하게 누군가를 동경했던 그해 겨울로 말입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19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 20살을 앞둔 그 시절은 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그 달동네 반지하 새방이었습니다. 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캄캄했던 방. 여름이면 벽지에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그림처럼 피어올랐고 장마철에는 바닥에서 꿉꿉한 물비린내가 올라오던 그곳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가리봉동의 봉제 공장에서 시다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공장으로 출근하면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실밥을 뜯고 원단을 날랐습니다. 미싱 돌아가는 소리, 야, 김양, 똑바로 안 해? 하며 쩌렁쩌렁 울리는 반장님의 고함. 소리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환풍기의 소음 속에서 저는 제 이름도 나이도 잊은 채 기계 부품처럼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오는 밍밍한 된장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을 쫓으려 찬물로 세수를 하곤 했지요. 밤 10시 혹은 철야 작업을 하는 날이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집까지 올라가는 길은 또 얼마나 가팔랐던지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진 어두운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은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쯤 비로소 우리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인집 대문이었지요. 번듯한 2층 양옥집이었지만 세월의 때가 묻어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담벼락 곳곳에 금이 간 마치 몰락한 귀족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 옆 어른 허리춤만한 높이에 달린 작은 철문이 바로 저와 동생 그리고 아픈 어머니가 사는 지하 셋방의 입구였습니다. 계단을 4대 칸 내려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면 훅 하고 끼쳐오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석유골로에서 나는 매캐한 기름 냄새, 덜 마른 빨래에서 나는 쉰내, 그리고 지하 생활자들만 안다는 그 서늘하고 축축한 냄새. 그 냄새가 명이야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턱 막히곤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면 아랫목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제일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면목이 없어 늘 자는 척 돌아 누워 계셨지만 저는 떨리는 그분의 어깨를 보며 오늘도 약을 드셨는지 밥은 몇 숟가락이나 뜨셨는지 가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차가운 수돗물에 얼굴을 씻고 나면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비키니 옷장 옆 얇은 요 하나 깔려있는 제자리에 누우면 천장의 얼룩이 마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 얼룩이 괴물처럼 보여 무서웠고 어떤 날은 구름처럼 보여 슬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질지도 몰라. 그런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던 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토록 암담했던 제 밤을 유일하게 밝혀주던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구가 아니었습니다. 달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천장 위, 그러니까 주인집 거실 어디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주인집에는 저보다 2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진우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이 예전에는 서울 시내에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주인집 박간 양반이 사업을 하다 크게 말아먹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이 달동네까지 밀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가구며 폐물이며 돈 되는 건 다 팔아치웠는데 주인집 여자가 죽어도 못 팔게 막아선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댁 아들 진우 씨가 치는 피아노였습니다. 우리 진우는 예술할 아이예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앤데 피아노까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언젠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쌀가게 주인에게 악을 쓰며 하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떨어져 외상을 하면서도 아들의 피아노만큼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모정이 그때는 참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피아노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는 저 먼 세상의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소리를 제대로 들었던 그날 밤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처럼요. 공장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반장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장 너머 묵직하고도 둔탁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이내 물방울이 구르듯 영롱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뚱땅거리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울지 마. 괜찮아.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하방의 얇은 천장은 윗집의 소음을 그대로 전달하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나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려와 짜증스러웠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얇은 천장이 고마웠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가늘게
때로는 웅장하게 이어졌습니다. 격정적으로 몰아치다가도 금세 잦아들며 빗소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만큼은 곰팡이 핀 벽지도 냄새나는 이불도 내일 아침 다시 공장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누추한 지하방이 아니라 샹들리에가 빛나는 근사한 음악회장에 앉아있는 귀부인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퇴근 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은요. 밤 11시가 넘으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진우 씨의 피아노 소리는 제게 유일한 자장가이자 진통제였습니다.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윗집 남자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친 그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희고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사내 자식이 대낮에 일도 안 하고 피아노질이나 하고 앉았다며 혀를 찼지만 제 눈에는 그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방 안에 있는 작은 환기구 밑에 책상을 밟고 올라가 보았습니다. 반지하 방의 창문은 땅바닥과 거의 맞닿아 있어서 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반대편, 집 뒤편으로 나 있는 아주 작은 환기구 창문은 윗집 마당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하고 그 틈으로 귀를 대니 피아노 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의 힘, 페달을 밟을 때 나는 삐그덕 소리, 그리고 가끔씩 연주를 멈추고 내쉬는 진우 씨의 긴 한숨 소리까지도요. 그 한숨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도 아프구나. 부잣집 도련님이라 팔자가 늘어진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무언가 견딜 수 없는 것을 피아노로 토해내고 있는 거구나. 가난이 뼈에 사무친 저와 가진 것을 다 잃어가며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켜보는 그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어쩌면 똑같이 외로운 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벽 하나,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위로, 그는 위에서 아래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지만 피아노 소리 하나로 이어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고 꽃샘 추위는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싹이 트고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 소리가 끊기지 않기를, 이 위태로운 평화가 조금만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는 왜 그리도 하늘에 닿기가 힘든 걸까요? 아니면 하늘이 너무 높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작은 소망 따위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녀석은 늘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뒤통수를 치러 오곤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야근을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입구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집 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우당탕탕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주인집 아주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날카로운 피아노 건반이 한꺼번에 눌리는 듯한 굉음이 쾅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유일한 세상이, 제 작은 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우 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니, 소리로 들었습니다. 피아노가 아닌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요. 그것이 우리의 잔인한 1980년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지던 달빛, 낯선 사내들의 거친 욕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던 진우 씨의 가쁜 숨소리.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그 윗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조약돌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아노를 사랑했던 한 남자와 그 남자의 피아노 소리를 사랑했던 한 여자의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난했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45년 전 그 낡은 반지하 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울렸습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지하의 공기마저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픈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주고 저 역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쿵쿵 바닥을 내리찍는 군화 발소리와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파열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거친 고함 소리가 잦아들고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놈들이 떠나간 듯 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막 대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인의 오열만이 남았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시장 상인들에게 호통을 치던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지금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진우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슬픔이 눅눅한 제 방의 벽지를 타고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대문을 나서던 저는 참혹한 풍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화분 조각들이 붉은 흙을 토해낸 채 널려 있었고 현관 유리창에는 X자로 굵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문 옆 담벼락에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돈 갚아 사기꾼. 피처럼 붉은 그 글자들이 아침 햇살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 집 결국 사단이 났구먼. 바깥 양반이 어음 부도를 내고 도망갔다며. 쯧쯧, 마누라랑 자식만 불쌍하게 됐네. 그 곱게 자란 아들내미는 이제 어쩐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윙윙거렸지만 저는 차마 그 집 현관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비극의 공범이라도 된 것처럼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공장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원단을 뚫고 지나가는 다다다다 소리가 어젯밤 놈들이 행패를 부리던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공장 안에서 저는 자꾸만 진우 씨의 그 하얀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깨진 화분을 치우고 있을까? 아니면 붉은 글씨가 쓰인 담벼락 아래 주저앉아 있을까?
반장님이 김양, 정신 안 차려? 하고 등짝을 후려칠 때까지 저는 실을 엉뚱한 곳에 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반도 넘게 남기고 수도가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하늘이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 사이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더군요. 그 하늘 아래 그와 나, 우리 둘 다 갈 곳 없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윗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늘 은은하게 거실을 밝히던 노란 전등 불빛도 밤 공기를 타고 흐르던 피아노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그 2층 양옥집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안고 대문 옆쪽 문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는데 담벼락 그늘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바로 우리 집 부엌 환기구 옆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담배 불빛만이 그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늘 단정한 셔츠 차림이던 그가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채 마치 버려진 짐짝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아는 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에 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이나 깎지 않은 듯 거뭇한 수염,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제가 상상했던 유리처럼 투명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을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봤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무엇을 봤느냐는 말일까요? 붉은 페인트 글씨를, 아니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숨어있는 자신을.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에 들린 담배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지, 어젯밤에. 미안하다. 그는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망하고 아버지가 도망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그 상황에서도 그는 지하 셋방에 사는 세입자의 잠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자조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들켜버린 사람의 체념 같은 것이었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그저 동경만 했던 위쪽 세상의 사람이 지금은 저보다 더 낮은 곳, 제 환기구 옆 바닥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외라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희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이사 온 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 시끄러웠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 말에 그는 피식, 힘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타버린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라. 그래, 괜찮으니 다행이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는 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서울의 밤하늘을요. 이제 시끄러운 그 소리도 못 듣겠구나. 그가 툭 던진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라니요. 피아노 소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매일 밤 그 소리를 훔쳐듣고 있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부끄러움과 놀라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내일이면 저 피아노에도 딱지가 붙을 거야. 아니, 어쩌면 벌써 팔려갈 운명인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손은 길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 손으로 허공을 움켜쥐듯 주먹을 쥐었다 펴는 그의 모습이 왜 그리도 서글퍼 보였는지요. 저기요.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좋아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제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말은 이미 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피아노 소리요. 제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그 소리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제 투박한 고백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웃음이나 자조가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듣고 있었구나. 내 관객이 바로 밑에 살고 있었네. 그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관객. 먼지 구덩이 속에 김양이나 야, 너가 아닌 그의 음악을 들어주는 관객이라니요. 그 한마디가 제 존재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볼래? 그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2층 거실 창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연주보다 격정적이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우는 것 같았고 건반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악보도 켜지 않은 채 오로지 감각만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쇼팽의 혁명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공명이지만 그날 밤 제 귀에는 그것이 절규로 들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안, 도망친 아버지, 들이닥칠 빚쟁이들, 그리고 산산조각난 자신의 꿈 앞에서 21살의 청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그는 온몸으로 피아노를 치며 세상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다고.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저는 담벼락에 기대어 하염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을 적셨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그의 절망이,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와서 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깰까봐, 빚쟁이들이 다시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그 연주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건반의 진동이 허공에서 흩어질 때 쾅 하고 피아노 뚜껑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후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들어줘서. 그는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은 투박한 공테이프였습니다. 이거 내가 연습할 때 녹음해 둔 거야. 버리고 갈까 했는데 내가 가져주면 좋겠어. 그가 제 손에 테이프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얼어붙은 제 손을 녹이는 그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 아마 당분간 여기 못 있을 거야. 아버지가.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이별이구나. 이제 막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짐이라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글쎄, 모르겠어. 어디든 가야겠지. 잡히지 않으려면.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제 뒤에 있는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그가 내뱉은 제 이름 두 글자가 밤 공기 속에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꼭 잘 살아라. 나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테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언 같은 다짐이었을까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치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카세트 테이프가 제 체온으로 미지근해질 때까지 저는 한참이나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테이프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이마이조차 없어서 당장 들어볼 수도 없었지만 그것이 마치 그의 심장인 양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네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붉은 딱지가 붙은 가재도구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밤새 그 집 식구들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것이었지요. 테이프 속에 갇힌 그의 피아노 소리처럼 제 19의 시간도 그날 그 골목길에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고도 무섭더군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무심하기도 하지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나고도 7년이 더 흘렀습니다. 1980년에 그 매서웠던 봄바람은 제 가슴에 생채기만 남긴 채 지나갔고 저는 그 상처가 딱지가 되고 굳은 살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진우 씨가 떠나고 난 뒤 제 삶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공장을 그만두고 돈이 된다는 일은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옷 장사를 했고 단속반이 뜨면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88년 올림픽이다 뭐다에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노점상을 쓸어버릴 때는 용역 깡패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거 가져가면 나 죽어 하고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이었는데 거울 속에 저는 이미
살은 먹은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바닥을 기며 버틴 끝에 저는 영등포 뒷골목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뿐인 허름한 백반집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그곳에서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순대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손에서는 늘 비린내와 마늘 냄새가 진동했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저에게 사랑이니 낭만이니 하는 단어들은 사치품보다 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콩나물 값은 얼마나 올랐는지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굳은 살이 박인 가슴이라도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 하나쯤은 남겨두기 마련인가 봅니다. 제게는 그 구멍이 바로 진우 씨가 남기고 간 그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시장통에서 중고로 산 낡은 카세트 라디오를 식당 주방 구석에 두고 손님이 없는 늦은 밤이면 그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이 좁은 주방이 다시 1980년에 그 달동네 담벼락 아래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져 소리가 웅웅거릴 때까지 듣고 또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살아남으라던 그 약속, 나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걸까?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았을까? 혹시라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그가 있을까봐 유심히 보기도 했지만 그 어디에도 진우 씨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997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뼈저리게 기억하실 그해 겨울입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나라가 망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멀쩡히 양복 입고 출근하던 회사원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 서울역을 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IMF라는 낯선 영어 단어가 우리네 밥상을, 가정을, 그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던 때였지요. 제 식당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북적거리던 인근 공장 직원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외상값을 떼먹고 야반 도주하는 단골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월세 낼 돈도 빠듯해져서 종업원 이모를 내보내고 저 혼자 주방과 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흩날려 뼛속까지 시리던 날이었지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식당 근처에 있는 카바레의 지배인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밴드 대기실인데 국밥 5그릇만 빨리 좀 해줘요. 악단장 놈이 술 처먹고 속 쓰리다고 난리네. 평소 같으면 배달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겠지만 국밥 한 그릇 값이라도 아쉬운 처지라 저는 쟁반을 머리에 이고 빗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카바레 뒷문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담배 연기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악단 대기실이라고 쓰인 문을 열었습니다. 너구리굴처럼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번쩍이는 은색 재킷을 입은 사내 넷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화투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 의자를 붙여 쪽잠을 자는 사람.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국밥 왔습니다. 제가 쟁반을 내려놓자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우, 속이야. 국물 좀 많이 주지. 걸걸하게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단추가 몇 개 풀어진 꼬질꼬질한 턱시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국밥 그릇을 놓아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가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는데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특유의 수전증이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거칠게 부르터 있었지만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옆에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7년 전 반지하 창문 너머로 훔쳐보았던 그 하얀 손. 담벼락 아래서 제게 테이프를 건네주던 그 손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으니까요. 진우 씨?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국밥을 떠넣으려던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 붉게 충혈된 눈, 술독이 올라 부석부석한 피부. 제가 기억하던 그 맑은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저를 쳐다보는 그 흔들리는 눈동자만큼은 17년 전 그 골목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절망과 수치심이 뒤섞인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 누구쇼? 그가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국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였습니다. 내 첫사랑, 내 피아니스트, 나의 진우 씨였습니다. 나예요. 명희. 옆집 살던 반지하 명희.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그는 도망치듯 대기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축 처진 어깨와 구부정한 등이 1980년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보다 더 비참해 보여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달 그릇을 수거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악단원들이 저 양반 왜 저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여기서 뭐해요? 제가 묻자 드럼을 치는 듯한 남자가 킬킬대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밴드 건반이야, 건반. 옛날엔 뭐 음대 수석이니 뭐니 했다는데 다 뻥 같고. 지금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지 뭐. 손이 저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건반은 제대로 누르나 몰라. 건반. 그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반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대기실을 나와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고 밴드가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전자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싸구려 전자음이 웽웽거리는 오르간 앞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그. 잠시 후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빠른 비트의 트로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씨의 손이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동이었습니다.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가락, 흥겨운 리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술 취한 손님들이 춤을 추기 좋게 쿵짝 박자를 맞춰주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17년 전 쇼팽의 혁명을 치며 세상을 향해 울부짖던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건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난파된 조각배 같은 중년의 사내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난해서 밥을 굶을 때도, 노점에서 단속반에게 머리채를 잡힐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빛나던 재능을, 그 고귀했던 자존심을 저런 싸구려 카바레 바닥에 내동댕이 친 세상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저 손을 놓지 못하고 망가진 채로라도 건반을 붙들고 있는 그가 사무치게 고마워서 또 미치도록 아파서 울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뒷문으로 나가는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건물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라이터 불을 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헛돌아가는 라이터 소리가 제 가슴을 긁어댔습니다. 그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라이터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이리 줘요. 제가 다가가 그의 손에서 라이터를 낚아챘습니다.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켜 그의 담배 끝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우리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17년의 세월을 건너뛴 두 남녀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억척스러운 국밥집 여자가 되어 또 한 명은 알코올에 찌든 삼류 악사가 되어 명희야. 그가 깊은 한숨과 함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섞인 짙은 회한이 11월의 찬바람보다 더 시리게 제 뺨을 스쳤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제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살아남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사는 게 살아남은 거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피아노 치는 놈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 막노동판도 가봤는데 이놈의 손이 곱게만 자라서 삽질도 제대로 못해. 그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팔았어. 내 자존심도 내 음악도. 그냥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거지. 그럼 술은 왜 그렇게 마시는데? 맨정신으로는 못 치겠으니까. 그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980년 그날 밤처럼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명희야, 부탁이 하나 있다. 그가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모른 척 해줘. 제발. 뭐라고요? 너 기억해. 그 지하실에서 내 피아노 들어주던 그 맑은 눈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그래서 더 못 보겠다. 내 앞에서 이런 꼴 보이는 거. 죽기보다 싫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거 다 잊어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옛날 그 주인집 아들은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구둣발로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다시 카바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17년 전 피아노 뚜껑이 닫히던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눈깨비가 굵은 눈발로 변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잡았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저더러 오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면 정말로 그가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은 이미 삶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저를 밀어낸다면 제가 억지로라도 당겨야겠다고. 그 옛날 그가 피아노 소리로 저를 구원했듯이 이제는 제가 국밥 한 그릇에 온기로라도 그를 살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제 전쟁이었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절망과의 전쟁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어둠과의 전쟁.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가 주문하지도 않은 국밥과 따뜻한 꿀물을 들고 카바레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그가 오지 마. 하고 소리치며 그릇을 엎어버려도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서 갚아야지.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17년 전 그 테이프가 밥 먹고 힘내서 갚아.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라리 서로를 몰랐더라면 좋았을 지독하게 시리고 아픈 1997년의 겨울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난 불꽃이 가장 뜨겁다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비록 그 불꽃이 우리 두 사람을 태워버릴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의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서로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바닥에서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 눈물겨운 날들. 그리고 기어이 찾아온 운명의 장난 같은 마지막 순간까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중 생활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전쟁 같은 점심 장사를 치르고 밤이 되면 남은 밥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카바레로 향했습니다. 진우 씨는 처음 며칠간은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밥을 말아 숟가락을 쥐어주면 억지로 몇 술 뜨는 신용만 하다가 다시 소주병을 찾곤 했지요. 하지만 이거 안 먹으면 내일은 안 올 거야 라는 저의 으름장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투덜대면서도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술에 절어 붉기만 했던 그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덜덜 떨리던 손끝의 진동도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새벽 영업이 끝난 텅 빈 카바레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희야.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전자오르간이 아닌 무대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그 피아노 앞에서 말입니다. 나 다시 쳐볼까? 그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무 장갑을 낀 채로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카바레의 탁한 공기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뽕짝도 디스코도 아니었습니다. 17년 전 달동네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바로 그 쇼팽이었습니다. 비록 손가락은 예전처럼 날렵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중간중간 건반이 뻑뻑해 소리가 뭉개지기도 했지만 그 선율 속에 담긴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삶의 쓴맛을 다 봐버린 중년 남자의 회한이 더해져 더 깊고 짙은 슬픔이 배어나왔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을요. 그것은 술에 취해 흘리는 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끝내놓지 못한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그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 옛날 주인집 도련님다운 맑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내 관객이 되어줘서. 그날 밤 우리는 국밥 냄새 나는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밤의 이야기, 낯선 타향을 떠돌며 겪었던 수모들,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들에 대해서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술 끊을게. 다시 시작해볼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 그 잡은 손의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밖이 영하 10도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IMF라는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기적 같은 봄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픈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그 행복했던 꿈은 딱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김장을 담그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카바레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갓 담근 겉절이에 굴을 넣어 그가 좋아하던 보쌈을 해먹일 생각에 발걸음도 가볍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악단 대기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난장판이 된 집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사다 놓은 칫솔이며 수건이 진흙 발자국에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요. 아까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 씨는요? 김 마스터는 어디 갔어요? 제가 사색이 되어 묻자 아주머니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과 제가 17년 전 그에게 받았던 그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급하게 썼는지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놈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너한테까지 불똥이 튈 거야. 내가 힘들게 차린 그 식당, 나 때문에 망치게 할 순 없어. 너는 살아야지. 너는 꽃처럼 살아야지.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걱정 마. 이번에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 덕분에 알았어. 내 손이 아직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곳에 가서 새 삶을 찾아볼게. 그리고 언젠가 떳떳한 모습이 되면 그때는 내가 국밥 한 그릇 사러 갈게. 고마웠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빚이 얼마든 놈들이 얼마나 무섭든 같이 도망치면 되는데. 내가 벌어서 갚아주면 되는데. 왜 또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영등포역이며 터미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붙잡고 손이 하얗고 피아노를 잘 치는 남자 못 봤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번째로 그리고 영원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더 변했고 제 검은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끝내 국밥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맹세대로 먼 타국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을지도 아니면 그 모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쓸쓸한 객지에서 흙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원망도 기다림도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날이면 그리고 라디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그 이름이 시리도록 아파옵니다.
오늘처럼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같았다면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전우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는 피아노로, 저는 국밥으로 각자의 무기를 들고 그 가난하고 잔인했던 시절을 버텨낸 생존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서로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곁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라디오에서는 쇼팽의 곡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키우지 못했던 햇볕을 좋아하는 제라늄입니다. 진우 씨, 보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잘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했던 제 삶을 저는 끈질기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디선가 비록 피아노가 없는 곳일지라도 부디 평안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그 하얗고 슬픈 손이 이제는 더 이상 떨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나간 인연은 잡을 수 없지만 추억은 늙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그 소중한 이름을 한번 꺼내어 고생했다, 고맙다 말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